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치릅니다. 돈봉투 의혹으로 흔들리는 당을 다잡고 총선 승리의 밑거름을 마련할 차기 원내사령탑이 누가 될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1번지 초대석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광원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먼저 네. 출마를 결심하신 계기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출마를 결심할 때는 지금 당 상황이 이러진 않았습니다. 네. 물론 당이 그때 당시에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고 여야 지지율 격차도 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물론 우리 당이 계속 평탄했던 건 아니고 새 정권이 출범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여러 차례 겪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어려움까지 생겼는데 지금 위기의 당을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쇄신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우리 당의 모든 의원님들과 또 당직자들을 하나로 모아서 힘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네. 힘을 모아서 내년 총선 승리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사실 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역할은 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의 표현이기도 한데요. 당이 단일한 색깔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그 다양성 위에서 통합을 이뤄나가는 것. 이럴 때 개혁의 힘도 생기고 또 우리가 총선 승리의 힘도 마련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 당 의원님들의 모든 생각입니다. 이 역할을 제가 충실히 한번 해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제 확신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더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당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의 외교나 또 지금 현재 경제 상황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겹쳐서 나라에 대한 그런 걱정이 꽤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이겨서 이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리는 역할을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되고 더불어민주당에게 그 역할을 맡기겠다는 국민들의 판단이 설 때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가 해보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네. 쇄신과 통합도 총선 승리를 주요 키워드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원내대표 후보에 여러 후보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박광원 의원 스스로 보는 경쟁력, 내가 왜 원내대표가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뭐 그렇게 특장점이 많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당에 지금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통합 그리고 확장 이 두 가지 과제를 위해서 우리 당의 모든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그 역할, 연결하는 역할을 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의원 한 사람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우리 당과 국민을 연결하고 또 우리 국민과 미래의 비전을 연결하는 그 역할을 제가 꼭 할 수 있다. 그것은 물론 모든 분들도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가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과 상대한 결과 그 역할을 제게 기대하고 있다는 그런 그 확신을 분명히 갖게 됐고 저도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역할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제가 피하지 않고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연결의 고리가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한편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또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는 가장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또 무엇이든 무슨 일이든지 또 무슨 말이든지 허심탄회하게 나누면서 우리 당에 필요한 우리 나라에 필요한 가장 좋은 결과를 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단순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많은 의원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또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얘기를 나눴고 서로가 일치하는 부분과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소가 가능하다는 그런 확신을 얻었고 또 당내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당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우리 당에서
모든 의견들이 고르게 당무에 반영이 되고 소외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확신을 의원들에게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이재명 대표 저와의 관계, 원내대표의 관계만큼이나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도 제가 충실히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모든 의원들을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또 민주당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역시 정부 여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번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것이 처리가 무산이 된 바가 있는데 앞으로도 민주당이 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쟁점 법안들을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민생 우선 정치 보관. 네. 저는 저의 보관보다도 여당과 정부의 의지가 또 정부의 자세가 더 중요한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과 정부가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야 간에 또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문제들은 쉬운 것부터 합의를 해 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선 때 여야가 공통 공약이 130개 정도 되는데 공통 공약은 서로 앉아서 대화를 하면 얼마든지 함께 민생을 위해서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거든요. 그런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좀 제도하려면 문재인 정부에 때 있었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여야 간의 대화를 통해서 국정을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것은 야당에게 도움되는 일일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더 정부와 여당에 도움되는 일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부와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대표가 처음 만났을 때도 공통공약 추진단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야가 좀 공통으로 생각하는 민생 현안들은 좀 함께 추진해 보자 이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것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부와 대통령께서 야당의 존재에 대한 어떤 좀 잘못 보고받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식하기보다는 다소 불편한 존재이긴 하지만 국정의 동반자다 하는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안과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돈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고 기자회견을 짧게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네, 제가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저로 인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이 문제에 대처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탈당을 했습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런 자세로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어디 피하거나 본인 입으로도 그랬습니다만 도망갈 어떤 길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책임 있는 한 정치인으로서 정말로 당당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는 그런 자세로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송영길 대표나 우리 당의 모든 의원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직생의 각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만 사실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여러 현역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적지 않은 악재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몇 번 제가 머리를 숙이고 국민들께 사죄를 해도 부족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 그동안 굉장히 정치 개혁을 주도해온 정당이란 자부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이 터짐으로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아직 뭐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얘기되는 것만으로도 사실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단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우리 스스로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쇄신하겠다 하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되고 그것이 분명하게 실천이 될 때 국민들이 마음을 열어주실 거다 하는 그런 이제 자세를 갖고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안 자체도 심각하지만 국민들께서는 뭘 지켜보고 계시냐, 이 문제를 민주당이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를 굉장히 유의해서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살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죽으려고 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그 경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모두가 쇄신한다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인되지 않은 그런 정보지 같은 데 도는 명단들은 사실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 안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조금 신중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가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관계가 드러날 때를 대비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충분히 사죄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확인되지 않은 명단이 돌면서 오히려 혼란상이 좀 가중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좀 자체 진상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 일부 의원들께서는 뭐 의원 전원이 돈 봉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실 고백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뭐 신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는 우선 검찰이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 자료를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각자 고백을 하자, 전수조사를 하자 이런 것은 아이디어로서는 뭐 굉장히 될 수 있지만 사실 모든 의원님들이 나서서 나는 그런 일 없는데요, 그런 일 없는데요 하는 것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할까요? 받아들이기 어렵고 민망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 차원의 조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동산 그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명확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 차원의 1차 조사가 가능한데 이 부분은 이 녹음이 있는데 그 녹음은 지금 검찰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 차원의 조사라는 건 의심이 받았을 것으로 의심될 만한 의원에게 물어보는 건데 그 의원들을 대상으로 물어보는 것이 조사의 전부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의 조사는 주장으로서 굉장히 이 강한 뭐라고 할까요? 영향력은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걱정이 좀 많은 편이죠, 당으로서. 결국에는 차기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역시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일이 될 텐데 역시나 이번 사건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면서 뭐 최대 악재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앞서서 쇄신 반성 강조해 주셨습니다만 민주당이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되죠. 국민들이 신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대처를 해야 되는 건 틀림없고요. 그것 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통합된 힘으로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정책,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유능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결국 저는 선거가 상대의 잘못한 부분을 지적해서 반사이익만으로 선거에 이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그것이 전체 선거에 결정적으로 모든
다른 어떤 요소들을 배제하고 그것만이 결정력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당이 경제에 있어서 지난번 과거 정권에 있어서 경제 벤처를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문제 또는 대중국 관계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외교의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유능함을 보여주었듯이 우리 당이 정책에서 유능함을 보여야 확장성이 생깁니다. 네. 그래야 중도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민주당에다 맡기는 게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주거의 불평등 문제, 또 육아의 불평등 문제, 교육의 불평등 문제 이런 불평등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여가의 문제 이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것 네.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당의 단합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때 저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박광원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가 돼야 되는 이유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말로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또 많은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다음에 국민들의 삶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당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당의 운영에 반영하고 원내 전략에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누구보다도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의원 그리고 저 박광원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격려해 주시고 또 질책할 것은 질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광원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